저는 구강조직 발생 생물학 교실의 박주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리저너티브 덴탈 메디신 재생치약 연구실에서 하는 기본 주제인데요. 상아질의 재생이 가능할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93년부터 96년까지는 지금 은퇴하신 고재승 교수님 지도로 박사과정 때 오스테오클라스트 일을 주로 했었고요. 다음에 논문은 이제 임플란트 투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 후에 일본의 오카야마 의과대학에 이제 제가 형태학적인 일을 하다가 분자생물학을 그 당시에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분자생물학 교실에 가서 카틸리지하고 콘드로제네시스, 클로닝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돌아와가지고 연구자로서 첫 발을 자리를 잡은 것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었습니다. 그도 돌아와가지고 2년간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카틸리지나 이런 것들을 일을 계속하는 것은 뭔가 이 망망대해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바닷속이 어떻게 생겨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지금 뭐 서울대학에 있다거나 우리나라가 발전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연구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낚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잡은 고기를 모아놓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속에 고기를 잡는 이런 것이 외국의 연구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생각한 끝에 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제가 치과대학에 있고 또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치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 당시에 치아에 관한 연구, 치아 재생에 관한 연구가 이제 바이오 치아라는 이름 아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아의 씨앗을 치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 전체를 만드는 연구가 그 당시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제가 지금도 조금 그런데 반골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남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따라가기가 싫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재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치아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려면 치아의 70%가 덴틴 펄프 컴플렉스니까 만들려면은 펄프는 아래쪽에만 만들어주면 기능상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튜블라한 덴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페리온탈 리가멘트를 뼈하고 치아 사이에 붙이자. 다음에 에나멜 쪽은 이제 세포가 없으니까 이 보철학적으로 해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덴틴 재생 쪽을 먼저 하자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상아질 재생의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1년 반쯤 이제 해외 학회에 나가고 이런 과정 중에 순위 버팔로에 있는 조문일 교수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아마 어떤 분들이 추천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카틸리지 클로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께서 오돈토블라스트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캔디데이트 cDNA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 가져다가 박 선생이 펑셔널 스터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911 터진 2001년도에 뉴욕을 한 달로 해갔는데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cDNA를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받은 cDNA가 그 당시에 OD314라고 하는 유전자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은퇴하신 보존과의 손호연 교수님도 이 연구에 관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서브트랙티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으로 오돈토블라스트가 오스테오블라스트에 비해 스페시픽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레이저 다이섹션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이 조 교수님께서 이렇게 생긴 치아를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을 해가면서 도르코 면도날로 오돈토블라스트를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가지고 이것을 서브트랙티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한 결과인 거죠.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돈토블라스트의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자꾸 아멜로블라스트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제로 발표했던 논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오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OD314가 에이핀으로 바뀌었는데 이 에이핀이 매추레이션 스테이지 아멜로블라스트에 스페시픽하다. 또한 치아와 잇몸을 결합시키는 정션화 에피텔리움의 스페시픽에 발현된다.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NITDH의 스텝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박사가 이 일은 주로 했는데 나중에 2015년도에 이 치아와 정션화 에피텔리움이 부착하는데 글루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퍼 역할을 하는 이런 물질이 오담이다 하는 걸 규명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지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잇몸 질환이 페리온타이티스가 진행된다. 이 상관성이 있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하고 그 고대 구만복 교수님, 그다음에 성모병원 고영경 아주대 지숙 교수와 같이 이제 그 과제를 같이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 GCF, 진지벌 크레비큘라 플루이드에서 엘라이자로 오담을 디텍션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쪽 그룹에서 이제 타액에서 감도를 높여가지고 이 앱타머를 이용해서 디텍션하는 방법을 19년도에 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앱타머로 디텍션 된 것을 이게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타액에서 다이렉트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흘러가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저게 오돈토블라스하고 관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무렵에 2003년도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뉴클리어 팩터 1C라는 유전자를 너가웃하면 이렇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치아에 뿌리가 없는 상아질이 뿌리가 없는 치아가 이제 피노타입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이게 뿌리도 상아질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래 목적대로 이 뿌리 상아질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면 상아질을 재생할 수 있겠다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쪽으로 그 서베티카를 1년 반을 가게 됐는데 가고 보니까 같은 대학이었고 이 의과대학 생화학 교실에서 이 일을 했던 것이어서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 NF1 A, B, C, X가 있는데 C는 저만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이 너가웃 마우스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오돈토블라스트의 디퍼런시에이션 쪽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하이센스 바이오에 있는 이동설 박사 지금 곧 졸업하는 노송희 학생 또 지금 전 석사 학위 받고 지금 미국에서 교정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호재 선생이 일부 관여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오돈토블라스트를 넘어서서 뉴클리어 팩터 1C가 이 렁스투 아래쪽에 하위 인자로서 오스테릭스를 조절함으로써 오스테오블라스트의 디퍼런시에이션, 그다음에 뼈 형성에도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아멜로블라스트 쪽에도 관여한다는 걸 알게 돼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금 리뷰를 받고 있는 것은 이걸 다 묶어가지고 결국은 뉴클리어 팩터 1C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라이즈 티슈 포밍 셀의 스템니스, 프로리퍼레이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장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 논문을 심사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가 컨벤셔널 NF1C 너가웃에서 치아에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NF1C는 상아질 재생 인자라기보다는 뿌리 형성을 조절하는 인자로 각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NF1C가 에피텔리얼 메센키마 인터랙션에 관여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지는 이유가 상피의 원인이 있는 건지 결합 조직 쪽에서 그러니까 메센키마 셀 쪽에서 NF1C의 발현이 없어도 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럭스드 마우스를 만들어 컨디셔널 러그아웃을 했고요. 우선 K14 크리 컨디셔널 러그아웃이 이제 나와서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하고 보니까 에나멜 쪽에 미네랄리제이션 덴시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됐고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매추레이션 스테이지 아멜로블라스트인데요. 아멜로블라스트 쪽에 매추레이션이 빨리 된다. 아멜로블라스트 에나멜의 형성이 약간 당겨지고 촉진된다는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이제 아마 메인 피노타입은 이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상피 혹은 간엽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NF1C가 없을 때 뿌리에 손상이 일어난다 하는 걸 결론을 지을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NF1C가 뼈의 형성에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NF1C 오버 익스프레싱 T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하기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마우스가 2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에이지드된 타입이 되는데 만약에 NF1C를 계속해서 발현시키면 뼈 형성하는 것이 촉진이 되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피노타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두 번의 실패 아닌 실패를 하게 된 것이고요. 논문은 많이 썼습니다만 원래 목적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도전을 해보자 해서 생각을 한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오돈토블라스트가 undifferentiated mesenchymal 셀에서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아멜로블라스트, 프리아멜로블라스트의 인덕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명제였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이 프리아멜로블라스트가 분비하는 물질을 찾아가지고 이 미분화한 세포를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시켜보자 하는 실험 디자인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실험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그 오돈토블라스트가 될 수 있는 셀 소스로서는 휴먼 덴탈 펄프스 스템셀을 썼고요. 위쪽에 있는 세포는 사람에게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마우스의 그 에이피컬 버드스 이게 아멜로블라스트로 가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멜로블라스트로 가는 에이피컬 버드셀 프리아멜로블라스트가 만들어낸 물질이 이 휴먼 덴탈 펄프 스템셀을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시킬 것이다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오돈토블라스트는 long living terminally differentiated post mitotic 셀이고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되는 세포고 말씀드리면 덴티노 에나멜 정션에서 세포가 위치해 있다가 세포 돌기를 남겨놓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쪽은 석회화가 안 돼서 튜블 구조가 생기는 거고요. 이 출발할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이 세포는 독특하게도 클로스드 인바이런먼트에서 활동을 하는 세포입니다. 뭔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튜블이 열리면 이 세포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와서 뼈하고 덴틴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설정이 되는데 그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형태학적인 특징은 오돈토블라스트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석회화가 되는 튜블라 덴틴이 만들어지느냐가 뼈 조직이냐 상아질 조직이냐 다른 경조직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구분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지현 박사가 수행을 했는데요. 이런 이 누드 마우스의 치수 줄기세포에 이제 그 프리아멜로블라스트 분비한 믹스드 프로틴을 섞어가지고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12주 후에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사진입니다. 이때는 이제 석회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HATP를 주위에 둘러주는 형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믹스드 프로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백질 조합을 휴먼 덴탈 펄프 스템셀에 섞어가지고 12주가 지났더니 오돈토 이게 펄프처럼 보이고 이게 덴틴처럼 보이는 건데요. 오돈토블라스트 프로세스 라이크한 구조가 생겼다. BMP를 거기에 섞었을 때는 세포가 이렇게 묻혀 있는 이런 본 라이크한 스트럭처가 생겨났는데 이런 스트럭처 제가 특이한 오돈토블라스트의 구조라고 말한 오돈토블라스트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 이게 여기 있는 믹스드 프로틴 안에 오돈토블라스트를 펄프 스템셀로부터 분화시키는 물질이 있구나 하는 이제 자신을 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프로테오믹스를 했고 126개 정도의 단백질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했고 이제 그중에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좀 줄였습니다. 줄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덴틴 사일로 포스포프로테인이 아주 절대적인 덴틴의 마커는 아니지만 컴패러티브한 바이오마커로는 쓸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뼈에도 약간 있지만 상아질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마커로 쓸 수 있어서 이걸 다 크로닝한 다음에 DSP 프로모트 액티비티를 체크를 해봤더니 운 좋게도 마우스 코핀 7 단백질 유전자 하나만 이 DS 프로모트 액티비티를 엘리베이션 시키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을 이제 캔디데이트
유전자, 캔디데이트 단백질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코핀 유전자가 처음에 집신벌레에서 칼슘 디펜던트 포스폴리피드 바인딩 프로틴으로 아이솔레이션 되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서는 1부터 9까지 존재하는 굉장히 하일리 컨서브된 프로틴인데 아직 최근에 이제 1, 2, 3라든지 6 이런 것들이 기능이 나오지만 알려져 있지 않는 거고요. 특히나 코핀 7은 사람의 경우 633개의 아미노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C 도메인과 A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을 정확히 모르는. 지금 아마 펌메드 찾아보시면 저희 논문들만 주종을 이룰 텐데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패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핀 7의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인비트로, 엑스비보, 인비버 펑션, 그다음에 MOA, 그다음에 제가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펩타이드를 가지고 사업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션 패턴인데 저희가 가정을 한 게 프리아멜로블라스트에서 분비한 물질이 펄프 스템셀로 갈 것이고 그것이 거기서 받아가지고 디퍼런시에이션 시킬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프리아멜로블라스트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았더니 배양해서 확인해봤더니 아멜로블라스트가 분화하는 과정 초기에 나타나는 것을 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크리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로케이션이 된다면 오돈토블라스트 스스로 만들 것이다. 물론 아멜로블라스트에서만 넘어온 것이 분화를 완전히 유도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프리아멜 오돈토블라스트를 MDP-셀을 분화해가지고 확인했더니 역시 이거는 뒤쪽에 가서 이 코핀 7이 발현이 되고 뉴클레어스에서 발현이 되고 시크리션도 되고 이 DSP 익스프레션 되는 패턴하고 유사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비보로 생체에서 이제 그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코핀 7은 처음에 이게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고요. 프리아멜로블라스트 쪽에서 발현되다가 결국 트랜스로케이션 돼서 이쪽으로 넘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게 트리거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돈토블라스트를 분화시키고 분화하는 과정에 프로세스가 생기고 이러면서 쭉 발현이 되다가 나이가 들면 없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비트로로 기능을 알아보니까요. 우선 이제 코핀 7을 이 컨스트럭트를 이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 이 오돈토블라스트 디퍼런시에이션 마커라고 하는 유전자가 전부 엘리베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iRNA를 통해서 코핀 7의 기능을 없앴을 때 다른 것들이 이 오돈토블라스트 마커 유전자들이 전부 떨어지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걸 잘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린 처음에 너무 드라마틱해서 믿지를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현정 박사 지금 이 친구는 독특하게 저희 쪽에서 학위를 받고 벤처 캐피탈에 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 하던데요. 다음에 이런 코핀 7이 DSPP 유전자가 이 두 개 일반적으로 2개 혹은 3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DSP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코핀 7에 의해서 코핀 7을 트리트먼트하면 DSP 단백질이 발현이 증가하고 SI를 하면 DSP 발현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고 이 코핀 7에 의해서 DSP 프로모터가 농도 의존 쪽으로 조절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오돈토블라스트의 상대적인 마커라고 할 수 있는 DSPP 유전자, DSP 프로모터, DSP 프로테인을 조절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엑스비보로 이제 이 실험은 아까 그 서브큐타니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의 기조에다가 이 치아의 환경을 미믹하기 위해서 사람 치아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자른 다음에 이 원통형의 공간 안에다가 줄기세포를 넣고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치아가 있는 환경이니까 생체 환경을 미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펄프 스템셀만 넣으면 이렇게 오스테오덴틴 같은 스트럭처가 생겨나는데 이게 펄프 안쪽에 이 믹스드 프로틴을 넣거나 혹은 리컴비넌트 코핀 7 프로틴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오돈토블라스트 프로세스가 있는 이 분화한 오돈토블라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은 지금 개원하고 있는 정한울 박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생체에서 코핀7에 의해서 튜블라 덴틴, 피지올로지간 덴틴, 네이티브 덴틴이 재생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동물 모델로 비글을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레시나 마우스는 힐링 포텐셜이 구강 내에서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질에 의한 효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원숭이 같은 걸 쓰고 싶은데 제약이 있어서 비글을 사용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렇게 펄프를 익스포저 하지 않거나 익스포저 한 다음에 코핀7 단백질을 도포하고 조직학적인 반응을 본 겁니다. 2016년에 JDR에 퍼블리케이션 된 건데요. 이 펄프 익스포저는 시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덴틴 디팩을 주고 여기에 MTA를 위치시키고 GI로 커버링한 거, 리커미넌트 코핀7을 바르고 GI 커버링한 거, 리커미넌트 코핀7을 바르고 MTA 다음에 GI 커버링한 것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 덴틴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트리트먼트 하지 않으면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튜블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그 오픈된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MTA를 트리트먼트하면 이렇게 세포가 묻혀 있는 전형적인 본-라이크한 티슈가 생겨납니다. 리커미넌트 코핀7을 발랐더니 프로세스가 있는 튜블러들이 생겨났는데 위쪽에다가 MTA를 실링하니까 실링이 잘 돼서 그런지 프로세스를 가진 오돈토블라스트에 의한 튜블러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핀7에 의해서 생체에서 생체하고 똑같은 상아질이 물론 손상된 자리는 아니지만 이 세포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생겨난 것이지만 상아질이 재생되었던 첫 번째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존과 손원중 교수님과 그 박소현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손상된 곳에 리커미넌트 코핀7을 트리트먼트하면 튜블러한 덴틴이 리제너레이션 된다 하는 것만 알았는데 처음에 열려있던 이 손상에서 열려있던 덴티널 튜블이 오클루전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보존과 그룹에서 그 결과를 내 가지고 JDR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셈으로 관찰을 했더니 당연히 손상만 주고 이 세포가 살아있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코핀을 트리트먼트 한 다음에는 이 부분이 막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살아있으니 여기는 열려 있겠죠. 여기는 열려 있는데 손상받은 조금 아래쪽에는 막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보존과 그 이인복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나노플로우를 체크하는 기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플루이드 타이트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무 레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커미넌트 코핀7 프로틴만 물에 녹여가지고 솔루블하니까 잘 흘러 들어갑니다. 튜블로. 그래서 오픈된 튜블에 바르고 3주 후에 그냥 그 검사를 한 건데 아무 필링 머티리얼 없이 이렇게 플루이드 타이트한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가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는 덴틴 하이퍼센시티비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게 여기가 오클루전 된다. 플루이드 타이트하게 오클루전 된다는 것에서 기반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그 인턴 돌고 있는 아마 이윤선 DDS PhD 과정 저희 박사학위 받은 이윤선 박사가 수행한 건데 이거는 펄프를 익스포저 시키고 다음에 리커미넌트 프로틴을 발랐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튜블러한 덴틴으로 브릿지가 생겼는데 생각처럼 잘 생기질 않아서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블러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리커미넌트 프로틴 바르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켰냐면 이제 코핀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우리 MTA를 섞을 때 이 리퀴드에 섞지 않습니까? 그 섞는 리퀴드에 펩타이드를 녹인 물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경화를 시켜서 위치를 시키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MTA하고 섞어놔도 컨티뉴어스하게 펩타이드가 프로틴이 릴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방형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릴리스가 되니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펄프를 익스포저 시킨 다음에 MTA만 위치를 시키면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오스테오덴틴, 이게 세포가 묻혀 있는 어몰포스한 칼시파이 티슈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돈토블라스트가 없는 거죠. 펄프 스템셀만 있는, 이게 뚫어버렸으니까. 그런 자리인데도 펩타이드 믹스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릴리스를 시키면 프로세스가 있는 세포, 전형적인 오돈토블라스트가 분화해가지고 덴틴을, 튜뷸러한 덴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오돈토블라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DSP 스테이닝이나 네스핀 스테이닝을 통해서 컨퍼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아마 인정을 받았는지 2020년도에 이제 그 저널 오브 엔도돈틱스의 리뷰 아티클을 어떤 분이 하나 실었는데 거기에 이런 그 튜뷸러한 덴틴이 never observed라는 용어를 썼고 튜뷸러한 스트럭처, 그런데 이런 것들이 has only been reported인데 저희 실험실에 나온 결과가 있고, 이 코핀7이라는 프리아멜로블러스 드라이브 팩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진 튜뷸러한 덴틴을 만들 수 있다 하고 그림까지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결과가 조금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나 보존과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상아질이 손상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수복되는 과정을 두 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리액셔너리 덴티노제네시스, 또 하나가 리파라티브 덴티노제네시스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리액셔너리 덴티노제네시스는 상아질의 손상의 정도가 적어서 이쪽에 있는 오돈토블라스트가 죽지 않았을 때는 이 오돈토블라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상되었을지라도 원래대로의 상아질로 수복을 한다 하는 것이 리액셔너리 덴티노제네시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조금 깊게 디펙을 비글독에 준 건데, 비글독만 해도 이렇게 쉘로우 캐비티를 만들거나 딥 캐비티를 만들었을 때 오돈토블라스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쪽에 여기서 말한 리액셔너리 덴틴이 안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마 마우스나 렛은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특히나 안 생겨난다. 그런데 저희 이 프로틴을 물에 녹여서 흘려보냈더니 이렇게 네이티브한 덴틴과 같은 튜브러 덴틴이 생겨났는데 왜 이게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에 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논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람의 오돈토블라스트가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왕성한 시크리션 활동을 하고 있는 오돈토블라스트가 사람의 경우 15살 정도가 되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오토파직 백큐얼이 있고 또 라이소솜도 있고 오토파고 라이소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활동이 떨어져 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지 않은 소기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다가 영 어덜트 시기, 사람의 경우에 25살만 되어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세 더 넘어가면 75세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리포폭신 피그멘트가 쌓여가지고 이 세포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세포를 이렇게 만들려면 이 세포를 이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토파지를 인덕션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하는 리뷰 아티클이 이 논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5세까지는 그래도 오토파지 백큐얼들이 있다가 25세가 지나면 줄어들고요. 이제 리포폭신이 쌓이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튜뷸러 덴틴을 만들어서 결국은 일을 하게 한 것이 오토파지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박용현 박사하고 손철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하면서 디자인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덴탈 펄프 스템 휴먼 셀을 바로 프라이머리 컬처한 거고, 이거는 조금 에이지드 된 나이 든 세포를 미믹하기 위해서 3주 동안 배양한 세포입니다. 이걸 우리가 머추어 오돈토블라스트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이렇게 누차 보여드렸습니다만 비글독만 해도 손상을 주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프로틴, 리커미넌트 코핀7 프로틴을 흘려보내면 일을 해서 일어난다. 결국 액티베이션이 됐다. 세포가 일을 하는 상태로 돼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오토파지의 마커라고 볼 수 있는 LC3, 1, 2를 비교해 봤더니 나이 든 세포에서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
바로 배양한 세포에서 올라갔지만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오토파직 백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스테인이라든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족은 이 프리오돈토블라스트와 머추오돈토블라스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 리커민 코핀 7을 트리트먼트한 그룹 3MA라고 그래가지고 오토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다 이니비션하는 모레큘을 트리트먼트한 그룹, 리커미넌트 코핀 7을 주고 이니비션 시킨 그룹, 그다음에 가장 잘 알려진 오토파지 인듀서인 라파마이신을 트리트먼트한 그룹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라파마이신이나 리커미넌트 코핀 7에 의해서 오토파지가 엘리베이션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지드 된 타입에서 보면요, 라파마이신은 오토파지를 엘리베이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덴틴의 마커라고 볼 수 있는 DSP 프로틴은 엘리베이션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컨트롤이니까요. 더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죠. 리커미넌트 코핀 7은 올렸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리커미넌트 코핀 7을 트리트먼트하면 오토파지가 엘리베이션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라파마이신이 오토파지를 엘리베이션 시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mTOR를 억제하고 오토파지를 엘리베이션 시키는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보는 대로 mTOR가 억제되었는데 리커미넌트 코핀 7을 트리트먼트하면 mTOR가 컨트롤에 비해서 엘리베이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파지가 인덕션 됐다는 이 부분은 이제 저 소개해 주신 그 우리 생리학 교실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핀 7에 의한 이 오토파지 엘리베이션이 mTOR 인디펜던트한 패스웨이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패스웨이를 우리가 캘슘 디펜던트 패스웨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캘슘 시그널링에 변화가 있는 것 가지고 확인을 했고 코핀에 의해서 그 세세한 메커니즘은 지금 손철 박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리오돈토블라스트에서는 라파마이신이 또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는 DSP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초기 과정에는 일반적인 오토파지를 올리면 약간의 영향을 주지만 나이 든 세포를 리액티베이션 시키는 데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쪽에 인비보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오토파지를 전반적으로 이니비션 시켜버리면 리커미넌트 코핀 7에서 만드는 튜블라 덴틴이 아예 석회화된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오토파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라파마이신에 의하면 석회화된 물질이 생겨나긴 하는데 덴틴이 아니라는 것. 이런 차이가 좀 있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아까 가정한 것처럼 코핀 7이 리포푹신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배양 과정에 따라 리포푹신이 쌓이고 생체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리포푹신이 쌓이는데 이 리커미넌트 코핀 7을 트리트먼트 하니까 리포푹신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라파마이신은 효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 오토파지를 인덕션하고 에이지드 셀의 리포푹신을 제거해가지고 리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상아지를 재생할 수 있다는 개념이 혁신적이라고 해서 작년에 IADR 펄바이올로지 그룹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저희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리파라티브 덴티노제네시스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손상의 정도가 강해서 오돈토블라스트가 죽으면 원래대로의 덴틴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부 보고들이 이 상아질이 손상되면 생겨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람의 경우에서 있어서 상아질이 출생 후에 손상된 다음에 원래대로 상아질로 될 수 없다. 이런 보고까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이렉트 캐핑을 해서 펄프 스템셀이 오돈토블라스로 분화해서 프로세스를 가진 튜블러한 덴틴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알고 있는 It's not what you think.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런 가능성, 도그마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제 처음에 가정했을 때 우리가 프리아멜로블라스트가 이 펄프 스템셀의 코핀 7을 이 분비해서 했을 거라고 분화 유도했을 거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코핀 7이 이렇게 상피세포에서 아래쪽으로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이게 코컬처 시스템, 그다음에 이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 패턴을 보고 이쪽으로
트랜스로케이션 된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완전히 컨퍼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핀7 리포터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아직 컨퍼메이션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임프레스인 논문을 하나 봤더니 여기에 오돈토블라스트가 분화하려면 이 뉴럴 크레스트 드라이브 덴탈 파필라 셀이 에피텔리얼 메센킴을 인터랙션이 없이는 결코 분화할 수가 없는데 그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물질로 과거에서부터 이제 TGF-베타 뭐 등등의 물질이 윈트 이런 것들이 윈트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코핀7을 넣어 놓은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아직 컨퍼메이션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프리아멜로블라스트 온토 넘어가려면 이런 리셉터가 필요한 그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저희가 이 코핀7이 서피스 리셉터를 통해서 이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리셉터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IP를 해서 전부 끓여내렸고 그 중에 나온 것들 중에 뉴클레올린하고 슬리드 RK 두 가지만 멤브레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이제 코핀7과 뉴클레올린이 그 결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뉴클레올린이 없는 상태에서는 코핀7이 세포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그 치버세이를 통해서 뉴클레올린하고 이 코핀7이 바인딩을 하고 이것이 뉴클레올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코핀7에 의한 DSP 프로모트 액티비티가 생겨나지 않는다. DSP 프로모트 액티비티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또 이제 이 코핀7은 원래 보고에 의하면 DNA 바인딩 모티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한 게 결국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뉴클레올린하고 결합해가지고 뉴클레올린이 DSPP의 AP1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해서 진을 컨트롤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일롱게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일롱게이션이 되는데 리커미넌트 코핀7을 트리트먼트한 펄프셀이 이렇게 일롱게이션이 되는데 왜 일롱게이션이 될까? 왜 프로세스를 가질까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 타우 단백질에 주목을 했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예전부터 디퍼런시에이티드 오돈토블라스트의 마커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그 기능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타우의 그 기능에 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 알츠하이머 질환에 뭐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이 마이크로 튜블과 마이크로 필라멘트의 오가니제이션, 스테빌라이제이션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그 레이바일 엔드 쪽에서 이렇게 그로잉 엔드죠. 이쪽에서 마이크로 튜블과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리오가니제이션 하는 그런 쪽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잘하는 쪽에 관여한다. 레이바일 엔드 작용한다는 논문이 있어서 이게 코핀7이 오돈토블라스 프로세스를 잘하게 하는 쪽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레이바일 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콤포칼로 찍어가지고 이마리스로 이렇게 3차원 구성을 해보니까 녹색이 그 타우 프로틴인데요. 이 마이크로 튜블, 마이크로 필라멘트와 오가나이즈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포가 이렇게 길어지는 한쪽 방향으로 길어지는 이유가 타우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결국은 코핀7 프로틴이 타우 mRNA라든지 타우 단백질, 타우 프로모터 액티비티 이런 쪽에 관여를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프로틴도 이 코핀7 트리트먼트에서 네스틴이라든지 타우가 발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블랭크가 조금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도먼 혹은 나이든 오돈토블라스트에 코핀7 단백질을 트리트먼트하면 이게 리셉터에 달라붙어서 리셉터가 뉴클레올린인데 뉴클레올린을 달라붙은 컴플렉스 형태로 사이토졸로 들어가고 여기서 결국 뉴클레스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패스웨이를 겪게 되고 이렇게 사이토졸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TOR 인디펜던트 패스웨이로 오토파지를 인덕션 하는데 결과적으로 리포푹신을 제거함으로 해서 액티베이션을 시킨다. 아마도 이 오토파지를 인덕션하는 메커니즘은 칼슘 시그널링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어서 DSPP를 조절해가지고 캘시피케이션을 시키고 타우를 조절해서 프로세스가 더 일롱게이션 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리액셔너리 덴티노제네스를 익힌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돈토블라스트가 없을 때 우리가 덴탈 펄프 스템셀이라든지 프리오돈토블라스트를 분화시키는 것은 발생 과정이나 트리트먼트 할 때 과정할 수 있는데 역시 결합해가지고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오토파지가 전체에 해당하는지 일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지도 규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프리오돈토블라스트 계통의 세포를 풀리 디퍼런시에이티드 오돈토블라스트 분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돈토블라스트 분화 과정을 보면 지금 저희가 했던 실험들은 모두가 프리오돈토블라스트에서 이렇게 펄프 스템셀에서 다시 말하면 프리오돈토블라스트에서 풀리 디퍼런시에이티드 오돈토블라스트를 분화하는 과정을 코핀7이 컨트롤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언디퍼런시에이티드 스템셀 상태에서 프리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하는 것도 코핀7이 관여하고 프리오돈토블라스트 이쪽도 코핀7이 관여하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모리 교수가 쓴 논문인데 이런 단계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코핀7이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덴탈 펄프 스템셀에다 코핀7을 트리트먼트하면 항상 이렇게 이 부분은 황금빛 학생이 했는데요. 이렇게 오돈토블 프로세스가 생기고 덴틴 리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아디포제닉 스템셀, 본메로 스템셀, 하물며 같은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인 진지벌 파이브로블라스트, PDL 스템셀, 진지벌 파이브로블라스트 스템셀 이런 것들을 쓰면 오돈토블라스트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프리오돈토블라스트는 오돈토블라스트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는 일에 관여하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서제스된 물질이 고모리 교수에 의해서 렁스투, 그다음에 뭐 폴샵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전에 TGF 베다, 그다음에 윈트 시그널링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진 재료를 가지고 알려진 물질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류현무 교수님 실험실에서 이런 분할을 시킬 때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 TGF 베다나 BMP 이런 것들 물질을 트리트먼트 함으로 해서 그 프리오돈토블라스트 아닌 언디퍼런시에이티드 스템셀이 분화하는지를 확인했고 그게 또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려진 물질이 아닌 물질이 이 멀티포텐트 스템셀을 프리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남은 은퇴하기까지 그 부분을 완결시켜 보고 싶은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최근에 이제 새로 리뉴얼한 연구비가 있어서 그쪽에 매진할 생각.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윤선 박사하고 박용현 박사가 지금 코핀7 컨벤셔널 럭아웃 이 부분 이진 교수가 만들어 주신 건데요. 코핀7하고 코핀4 더블 럭아웃 그다음에 코핀7 오버 익스프레싱 티지 이거는 컨벤셔널 티지도 있고 이 컨디셔널 티지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석을 거의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덴틴의 스티크니스가 줄어들고 럭아웃하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전자현미경을 보면 크로마틴 패턴에 이상이 생깁니다. 저희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덴탈 펄프 스템셀을 코핀7이 풀리 디퍼런시에이티드 오돈토블라스트 분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돈토블라스트의 호메오스타시스도 관여합니다. 시네센스 혹은 뭐 손상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뭔가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논문을 작성 중에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코핀이 없어지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나이가 들고 인액티베이티드 되는 것을 이런 이제 티지 마우스를 통해서 다시 코핀을 투여했을 때 그 기능을 가지고 손상된 상아지를 재생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제 펩타이드를 개발해 가지고 이건 이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프로틴보다 펩타이드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손상을 주었을 때 이 펩타이드 트리트먼트는 여기 열려 있고요. 닫혀 있고요. 이 부분이 오클루전이 되고 이제
아래쪽에 덴틴 만드는 쪽은 살아있더라. 똑같이 프로틴하고 같은 그런 플루이타이트한 실링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 물질로 투스 하이퍼센시티비티에 적용했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판정을 받았을 때 전문의약품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일상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요 SAD가 완료가 됐고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조만간 이제 다회 도포하는 MAD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제 이 펩타이드가 이렇게 상아지를 재생했는데 이 부분을 상아질 손상이 캐리어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캐리 선생이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렛에서 일반적인 아티피셜 캐리어스는 전부 에나멜 캐리어스거든요. 실제로 덴틴 캐리어스를 만들고 이렇게 컨트롤의 경우는 캐리어스 유발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 3주 후에 보면 이렇게 펄프에 인플라메이션까지 생겨 있고 이 튜블 쪽에 전부 박테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펩타이드를 녹인 물만 흘려보내고 3주 후에 보니까 박테리아가 엠베딩이 돼 있고 이쪽에 튜블라 덴틴 베리어가 생기면서 펄프 쪽이 인플라메이션도 없어지고 이런 결과로 봐서 이것만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캐리어스가 어레스트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엘더리 피플의 루트 캐리어스 쪽에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JDR의 리뷰 중에 있습니다. 이 상피 간엽 상호작용은 덴틴 형성뿐만 아니라 치주 조직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치성 상피에서 오리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물질이 치주 쪽에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하늘 박사가 익스프레션을 보니까 헐스에서도 발행이 됐고 이 프로틴도 헐스에서 발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3월 디펙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코핀7 프로틴을 트리트먼트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캐리어만 주면 이게 페런탈 리움 파이버가 직각방에 배열되어 있지 않는데 잘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이 백성모 학생이 실험을 했는데 페런탈 리가멘트 셀에 코핀7을 트리트먼트하면 펄프 셀하고 다르게 양쪽으로 길어집니다. 보시면 양쪽에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코핀7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페런탈 리가멘트가 길다랗게 한 방향으로 배열하면서 이 파이버도 길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생체 실험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3월 디펙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코핀7을 트리트먼트하면 아무 트리트먼트 하지 않으면 치아가 흡수돼 있죠. 흡수돼 있는데 이게 코핀7 트리트먼트하면 직각 방향으로 배열돼서 이게 지금 시멘툼입니다. 시멘툼이 일부 생겨난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알베올라 부분은 하이트는 올라가지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태치먼트하는 환경은 개선을 시켜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포지티브 컨트롤에 비해 시멘툼의 양은 적긴 하지만 여기는 시멘툼이 안 생겨나거든요. 시멘툼을 생겨나게 해서 이 알베올라 부분과 이 치아 사이를 버티컬하게 잘 부착시키는 시멘툼의 페리언탈 리가멘트 기능을 하는 것이 이 타우를 조절하고 CAP라는 단백질을 조절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두 번째 리비전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덴틴 하이퍼센시티비티뿐만 아니라 캐리어스 또 치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덴틴 하이퍼센시티비티는 국내에서 임상 1, 2A가 끝난 다음에 FDA로 진출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캐리어스하고 이건 발치아 사랑니 모델 가지고 할 건데 또 페리온타이티스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애니멀 동물 치과 질환 치료제 이런 쪽으로도 지금 국내에서 제출해가지고 보완 판정을 받았는데 계속 진행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생산까지는 가지 않고 이 라이센싱 아웃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희 이제 코핀7 단백질 호르몬 펩타이드가 치약에 섞어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이 실험을 인비트로로 여러분들 보통 많이 하시는 휴먼 덴틴 슬라이스에다가 2주간 이 인공타액에 붙여서 이렇게 다양한 치약을 바르고 튜블이 막히는 것을 판정을 하는데 이거는 학석사 통합과정 지금 본과 3학년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주연 학생이 해서 지금 논문 서브미션 했기 때문에 학습 통합 과정의 자율 연구를 통해서 또 논문이 한 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조금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인비트로로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저희 펩타이드가 들어간 치약이 이 치약입니다. 이거는 시판되고 있는 치약 두 가지인데요. 하이퍼센시티비티 좋다고 하는 치약. 구분이 안 됩니다. 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인그레디언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치약. 하물며 이것도 일부 튜브 오클루전이 되는 것처럼 인비트로를 보면
근데 비글독에 이제 이 치약으로 투스 브러싱을 시키면서 6주 동안 시킨 다음에 나중에 희생시켜 가지고 보면 저희 물질만 들어가는 그 물질이 들어간 치약을 쓴 경우만 비글독에서 튜뷸라 덴틴이 생긴 겁니다. 아까 그런 말씀드린 대로 오클루전이 이 자리에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계로 재보니까 그룹 2만 플루이드 타이트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인데요. 이런 인비트로로 덴틴 슬라이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치약에 들어간 바깥쪽에서 캐시파이드 머티리얼을 축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생체에서 실제로 막히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소비자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치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손원준 교수님과 함께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PI를 손원준 교수님으로 제가 이제 공동 연구자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의료기기로 저희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비스코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본딩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에 꼽힌 펩타이드를 녹인 물을 가지고 본딩 에이전트 폴리머리제이션 하기 전에 같이 섞어서 발랐더니 30초밖에 바르지 않는 그 환경에서도 생체에서 튜뷸라 덴틴이 아래쪽에 생겨나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재료에 펩타이드를 섞어서 쓸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개발하는 쪽에 이것도 당장은 이제 저희가 전문의약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쓸 수 없지만 나중에 차후를 대비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 이진 교수님 너가우 마우스를 만들어 주셨고 서병무 교수님은 뭐 계속해서 저한테 펄프 스템셀을 공급해 주셨고요. 김정욱 교수님 또 유현모 교수님 지금 뭐 임상 쪽에 많은 또 여러 가지 도움 주신 손원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실험실이 이제 재학생이 3사람으로 줄었는데 다행히 올해 이제 3사람이 신입생이 또 들어온다고 해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에 그런 메센키멀 스템셀에서 프리오돈토 올라스트로 분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앞으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와 같이 학생분들이 질문하면은 뭔가 좀 나간답니다. 스타벅스 관련 제품 뭐 상품권이 나간다고 하니까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최영림 교수님 카메라 켜셨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학생들한테 먼저 기회를 줄까요? 근데 혹시 그러면 학생들한테 좀 생각하라고 하고 제가 질문 한 2개만 하겠습니다. 그때 아까 진짜 교수님 사업은 정말 꼭 성공할 거로 보이고요. 진짜 좋은 결과 많이 내주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리뷰 아티클에서 이제 이거 덴틴 형성에 기존에 뭐 TGF 베타, BMP 뭐 이런 거와 코핀7을 언급을 했는데 교수님 데이터에 의하면 코핀7만 줘도 다 되는데 그러면 BMP라든지 TGF 베타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 스템셀에서 프리커서 만드는 데 관여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 이제 빠트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TGF-베타나 BMP 시그널링과 윈트 시그널링이 덴틴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들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그것들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덴틴은 뼈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아마도 덴틴하고 뼈가 90% 정도 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10%만 덴틴의 유니크한 포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GF-베타나 BMP나 윈트는 덴틴하고 뼈하고 공통된 부분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도 다 맞습니다. 단지 이제 유니크하게 프로세스를 만들게 하고 정말로 오리지널 덴틴으로 만드는 특성만 코핀7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데이터에서는
TGF 베타나 이제 뭐 이런 BMP는 주변 환경에서 제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저희가 한 거는 이제 덴탈 펄프 스템셀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미 네, 그런 네, 것에 작용을 받은 다음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마우스나 렛은 이제 뭐 힐링 그 능력이 엄청 높다 그러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그 힐링 능력이 높은 게 핫 티슈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티슈도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소프트 티슈 그건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마우스나 렛의 그 오럴 캐비티 쪽에 힐링 포텐셜이 높다는 것은 그 논문에도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보고 또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투스의 캐비티를 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빈 공간으로 조직이 올라오는 것까지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경조직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물론 이제 물질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것 같은데 그 펩타이드를 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도메인 중에서 어떤 특정 도메인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그 얘기 하지 않았는데 거기 그 요즘에 아까 C 도메인, A 도메인 말씀드렸는데 그 네. 사이에 링커 리전이 있습니다. 네. 링커 리전이 요즘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이 꽤나 저희 것이 그 링커 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링커 리전에 있으면서 CPP 포션을 가지고 있는 네. 아, 곳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학생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들리시죠? 네,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예. 저기 그 펩타이드 관련해서 그 원래 코핀7 그 프로테인은 뉴클레올린으로 바인딩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펩타이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오늘 펩타이드 펩타이드 얘기는 잘 하지 않은 펩타이드 뉴클레온으로 결합합니다. 근데 일단 뉴클레올린이란 바인딩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인딩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P 포션이 있어서 다이렉트로 페네트레이션이 되고 저희가 이제 시간상 거기까지는 못 보여드렸는데 그쪽으로 페네트레이션이 들어가면 원래 뉴클레올린이 뉴클레올러스에 있거든요. 뉴클레올러스에 존재하는 뉴클레올린이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토졸에서 컴플렉스를 이룹니다. 나머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비트로 실험하신 게 조금 궁금한데 올게 그 텐션 튜블이 막히는 거는 그 안에서 그 오돈토블라스가 뭐 만들어서 이렇게 축적돼서 막히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인비트로 실험을 하실 때 그 칩에서 그러면 그 밑에는 오돈토블라스트가 자라고 있게 하면서 아니요. 실험. 그건 세포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비보랑 완전히 조금 인비보를 밈믹했다라는 거 생각이 안 지금 들어서요. 그 마지막 치약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거는 세포가 없는 상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덴틴 슬라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인공 타액에서 어떤 치약을 주고 해서 그쪽이 캐시피케이션 된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실험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실제로 인비보에서 실제로 캐시피케이션이 일어나는지는 보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비트로에서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인비보에서 해보면 막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칩을 만들 때 저 요즘에 논문에 보면은 그 칩, 그 튜블이 있는 그 덴틴이나 튜블까지 있는 그 덴틴에다가 오돈토블라스트를 약간 디퍼런시에이션 시켜가지고 키운 다음에 뭐 그런 그 오돈토블라스트 그 프로세싱이 그 튜브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배양 방법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코핀 처리를 하면 좀 미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 부분이 여쭤봤고요. 고민이 많은데요. 덴틴에다가 세포를 키우게 되면 덴틴의 그
덴틴 매트릭스 프로테인들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뭔가 스캐폴드나 이런 걸 써가지고 튜브를 만들어지는 조건을 미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게 코핀 세븐의 큰 장점은 이 터셔리 덴틴이 튜블라 덴틴이라는 거잖아요. 그 본 라이크 머티리얼이 아니라 그러면 이 튜블라 덴틴, 터셔리 덴틴이 튜블라 형태를 가지는 게 그러니까 본 라이크 머티리얼에 비해서 어떤 큰 장점이 뭘까요? 우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튜블라 덴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원래대로 네이티브 덴틴하고 같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전체가 막혀 있는 걸 만들면 되지 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튜블라 덴틴을 재생하는 게 좋다고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을 받으면 튜블이 노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튜블이 노출이 되면 세포가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액티베이션을 시켜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위쪽을 막는 일을 먼저 합니다. 튜브를 오클루전을 꼭대기에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활동을 해서 뒤로 밀려나서 터셔리 덴틴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덴티노엠을 정션 부분이 막혀 있는 것처럼 위쪽을 막고 덴틴 시크니스를 오리지널리 회복을 하니까 그런 면의 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튜블라 덴틴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 원리를 말씀하실 때, 메커니즘 말씀하실 때 이게 나이가 들면 그 오돈토블라스트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오토파지나 이런 걸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펑셔널 오돈토블라스트로 만들고 걔가 그 전에 있던 오돈토블라스트가 터셔리 덴틴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펄프 스템셀에 있는 뭔가가 오돈토블라스트로 새로 디퍼런시에이션 돼서 터셔리 덴틴을 만드는 건지 그거는 이렇게 구별이 어떻게 확실히 되나요? 지금은 이제 아까 두 가지 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을 했을 때는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리액티베이션만 시킨 거고 다이렉트 펄프 캐핑은 거기 세포가 라이닝 세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펄프셀을 디퍼런시에이션 시킬 거고 네. 저희가 치료제로 쓰는 부분은 디퍼런시에이션은 아닙니다. 치료제는 액티베이션만 시키는 액티베이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공 공통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주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